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빗소리가 유독 쓸쓸합니다. 80살 할머니 한 분이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세요. 이름은 김순희.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간병인도 없이 혼자 누워 있으니 참 서글프네요. 순희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천장에 난 얼룩들이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보여요. 그 얼룩들을 바라보다 보니 40년 전 그 화려했던 혼례식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높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시골에서 뛰어놀며 자랐던 순진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순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18살까지는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23세 시집을 간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어요. 꿈은 접어두고 희생만 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오랜 세월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어요. 똑딱 똑딱. 시간은 멈춰주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추억들.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건 시집 온 그날의 기억입니다. 간병인이 들어와서 물을 한 컵 따라줍니다. 할머니, 물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순이가 물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게 언제만인가. 평생 남을 챙기기만 했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게 어색하면서도 고맙네요. 1970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23살의 김순희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혼례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순이야, 정말 예쁘다. 신랑 댁에서 좋아하시겠어. 어머니 박금순이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순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요. 뭐가 무서워. 교수님 댁 며느리가 된다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신랑 박정호는 서울대 교수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정말 좋은 혼처였어요. 그래도 엄마,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워요. 염려 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인품도 좋으실 거야. 어머니는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혼례식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예식장에서 치러진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도 많이 왔고 축의금도 많이 모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대부분 교수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회 유지들이었어요. 신부가 참 얌전해 보이네요. 교수님 댁 며느리감으로 딱이야. 하객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순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신랑 정호는 훤치 않기에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한 수재였어요. 순이보다 3살 위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순이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련이 시작됐어요. 시댁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큰 한옥이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는 전통 한옥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집도 컸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감옥 같았어요. 어서 와. 우리 새 며느리. 시어머니 이정자가 나왔습니다. 첫인상은 단아하고 우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순이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종갓집이다. 며느리 된 이상 각오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첫 인사였습니다. 따뜻한 환영은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만 있었죠.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신혼집은 대가족이 함께 사는 한옥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교수, 시어머니, 시누이 박미영, 아주버님 박정민 내외,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총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북적거렸어요. 큰며느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하니까.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준비만 해도 10명분이야. 게다가 제사도 많고, 명절도 있고, 손님 접대도 수시로 해야 하고, 순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우리 집안 전통이라는 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할머니께 문안 인사부터 드려야 하고, 시아버지, 서재 청소도 매일 해야 해. 그리고 빨래는 손빨래만 해야 돼. 세탁기 쓰면 안 돼. 규칙들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남편 정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자신의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열심히 해봐.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모두 모범적이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순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낯선 환경, 차가운 시댁 식구들, 그리고 무관심한 남편.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돌아갈 곳도 없었고,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첫 제사를 맞았습니다. 시증조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어요. 순이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며느리 첫 제사니까 더욱 정성껏 해야 해. 조상님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 시어머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장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다 골라야 해.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대충 할 수 있나?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생선 고르는 것부터 나물 다듬는 것까지 모든 게 검사 대상이었어요. 전통시장은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전쟁터 같았어요. 이 명태 좀 봐. 눈이 탁하잖아. 이런 걸 어떻게 조상님께 올려?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순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 배추도 별로야. 좀 더 싱싱한 걸로 찾아봐. 이 무도 마음에 안 드는구나. 다시 골라.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시장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야 좀 봐줄 만하네. 겨우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장을 마쳤습니다. 벌써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어요. 순이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미지근하면 바삭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손이 느리네. 우리 집 며느리들은 원래 이렇게 못했는데.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밤새워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순이의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댄 자국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직 나물도 못 무쳤네. 이러면 언제 다 해? 시어머니의 재촉이 계속됐어요. 정호야, 좀 도와줘. 순이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남자가 부엌일에 왜 나서? 며느리 일이잖아. 정호는 냉정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해요.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순이가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정호가 맞는 말을 했어. 남자가 부엌일에 나서는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다 하는 거야. 시어머니도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제삿날 새벽 순이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만 했거든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종갓집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시아버지 박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던 분인데 제사 때만큼은 무서웠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음식을 놓아야 하는지 규칙이 많았거든요. 생선 머리는 동쪽을 향해야 해. 그리고 과일은 홀수로 놓아야 하고.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떡국은 여기, 나물은 저기. 아니야, 잘못 놓았어. 다시 해. 몇 번이나 상을 차렸다, 치웠다, 반복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면 순이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어야 했어요. 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절하는 자세가 틀렸어. 허리를 더 깊이 숙여. 시어머니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렸어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맨 나중에 먹어야 해. 어른들부터 다 드시고 난 후에. 순이는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시할머니 제사, 그 다음엔 시할아버지 제사.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4대 봉사하는 집안이야. 제사만 15개 넘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악몽 같은 소리였어요. 매번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끝없는 노동.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무관심.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순이는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더 힘든 건 명절이었어요. 설날과 추석에는
제사뿐만 아니라 성묘까지 가야 했습니다. 성묘 음식도 며느리가 다 준비해야 해. 산소에서 먹을 음식까지.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산소까지 가려면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해. 그러니까 4시에는 일어나서 도시락 준비해야지. 순이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울해졌습니다. 친정에서는 즐거운 명절이었는데 시댁에서는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결혼 1년 차 가을, 순이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또 제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깨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순이야. 진우의 미영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순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 집 큰며느리가 쓰러졌나 보네. 맨날 고생만 하더니 결국 몸이 상했구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간 순이.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환자분 언제부터 이렇게 야위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일이 너무 많아서.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영양실조와 극심한 과로였습니다. 이 정도로 몸이 상한 건 보통이 아니에요. 체중도 많이 줄었고 빈혈도 심해요.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도 있어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순이는 며칠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순이를 찾아온 건 시어머니뿐이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정말 약한 몸이구나. 이런 일로 병원까지 와야 하나.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위로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 딸은 시집 가면 이런 취급 안 받겠지. 시어머니가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순이가 의식을 잃은 줄 알고 한 말이겠죠. 하지만 순이는 다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구나.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억눌렀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많이 힘드셨죠?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네요. 괜찮습니다. 순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좀 더 배려해 주셔야 할 텐데요. 간호사의 말에 순이는 또 눈물이 났어요. 타인의 따뜻한 말이 더 서글프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나아야 해. 다음 주에 시증조 할머니 제사 있어. 위로는 없었습니다. 언제 일어나서 일할 거냐는 재촉만 있었어요. 아직 몸이 안 좋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 일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정말 일하는 기계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요? 다들 건강하게 잘하던데. 너만 유독 약하구나. 시어머니는 순이를 탓했습니다. 남편 정호가 병문안을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아파.
응, 많이 힘들어. 그래도 빨리 나아야 해. 집안일이 밀려 있어. 정호도 아내를 걱정하기보다는 집안일을 걱정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좀 쉴 수는 없을까? 순이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신혼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정호는 순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한 순이.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몸조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시는데 어쩌겠어. 좀 참아. 나중에 몸조리하면 돼. 정호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순이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퇴원 당일 저녁부터 다시 제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순이는 몸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다녀왔으니까 좀 나아졌겠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전혀 배려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정말 이게 내 운명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거든요. 시아버지 박 교수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 단체에서 모셔가는 지식인이었어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받으시는데 정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학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정부 자문도 하세요. 아주버님 정민도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박 교수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것들아, 밥이 이게 뭐야? 갑자기 고함이 터졌습니다. 국이 좀 짰다는 이유였어요. 시어머니가 벌벌 떨면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봅니다. 너는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음식도 제대로 못해. 박 교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뭐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이번엔 순이에게 화살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박 교수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정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이와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밥알과 국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바깥에서는 교수님 하지만 집에서조차 편할 수가 없어. 박 교수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은 나를 존경하고 동료들은 나를 인정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이 모양이야. 순이는 손을 베었습니다. 급하게 그릇 조각을 줍다가 날카로운 면에 손가락이 찢어진 거예요. 아야.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 박 교수가 더 화를 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됐어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식구들을 다그치고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는 그렇게 온화하신 분이 왜 집에서는? 순이가 정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 사회적 책임감도 크시고 이해해 드려야지. 정호는 항상 아버지 편만 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시어머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시니까. 정호는 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순이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와 폭군 같은 가장. 이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격도 훌륭한 건 아니구나. 순이는 환상이 깨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박 교수가 대학생 제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진 댁이세요. 가족분들도 모두 훌륭하시고요.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박 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드셔보세요. 친절하게 말하면서 순이를 소개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사모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제자들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착하고 성실해서 집안이 화목해요.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소리만 지르던 분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 제자들이 돌아간 후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체면을 세워줘서 고맙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날은 박 교수가 손까지 들었어요. 순이가 설거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아파요. 순이가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박 교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게을러서 집안이 엉망이 되고 있어. 죄송합니다. 순이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뺨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더 힘든 건 아무도 이런 일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바깥에서는 모두 박 교수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믿겠어. 존경받는 교수님이 집에서는 폭군이라고 하면. 순이는 답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순이야, 잘 지내냐? 네, 엄마. 잘 지내요. 시댁에서 잘해주지? 네, 잘해주세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어요. 박 교수의 이중적인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밖에서는 신사, 집에서는 폭군. 순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순이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건 남편 정호였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언제나 중립을 가장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이 하루도 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야. 내가 좀 참아줘. 정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순이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신혼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정호는 순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럼 당신은 내 편이 아닌 거야?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인데 서로 이해해야지.
정호는 항상 모호한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모 편을 드는 거였어요. 어느 날 순이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 뜨거운 기름이 튀었거든요. 물집이 크게 생겼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너무 아파.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병원까지 가야 해? 약만 바르면 되잖아. 정호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아파. 물집이 이렇게 크게 생겼어. 순이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그럼 약국에서 연고 사다 발라. 같이 가줄 수는 없을까? 나 회사 일 있어서 바빠. 혼자 다녀와. 결국 순이는 혼자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하고 말이에요. 다른 남편들은 어떨까? 순이는 궁금했습니다. 친구들 남편들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얘기는 창피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버님 박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인 아버지와 똑같이 바깥에서는 젠틀맨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어요. 형수, 우리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려. 형이 고생하잖아. 정민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 그 정도야? 좀 더 노력해봐. 정민도 순이를 탓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글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드리든지, 마사지도 해드리고, 발도 씻어드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발을 씻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한편이었어요. 순이만 외톨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누이 미영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순이를 방으로 불렀어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언니, 우리 오빠가 원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알아요? 뭐라고?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더 예쁘고 집안도 좋았는데 어머니가 반대해서 언니하고 결혼한 거예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잘해야 해요. 그 여자를 있게 해드리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순이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그냥 대타였구나. 진짜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럼 나는 뭐야? 그냥 빈자리 채우는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책상 서랍에 숨겨놨더라고요. 정말? 네. 제가 청소하다가 봤거든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정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었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정호가 당황했습니다. 미영이가 말했어. 대답해 줘. 사실이야? 옛날 일이야. 지금은 상관없잖아. 정호의 대답에 순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차선책이었던 거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사진도 아직 갖고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 정호가 더 당황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나를 바보로 만들었네. 순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잖아. 무슨 우리야?
당신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사진을 버려봐. 순이가 요구했습니다. 그건 정호는 주저했습니다. 역시 못 버리겠구나.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니까. 순이야, 제발 이해해 줘. 뭘 이해해? 나는 그냥 대체품이었던 거잖아. 그날 밤 순이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더 서러운 건 다음 날부터도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인정해주지 않는 시댁을 위해 계속 희생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순이는 매일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미영이 또 찾아왔어요. 언니, 그때 말 미안해요. 괜찮아. 그런데 언니가 알아야 할 게 또 있어요. 또 뭐야? 어머니가 언니 뒤지얘기를 자주 하세요. 무슨 뒤지얘기? 언니가 일도 서툴고 눈치도 없고 며느리 감이 아니라고. 미영의 말에 순이는 또 상처받았습니다. 친척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고 이웃들한테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언니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영은 착한 척하면서도 순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두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 박성훈과 둘째 딸 박수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있으니까 며느리 대접을 받겠네. 순이는 잠시 기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시댁에서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들 낳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지. 며느리는 평생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사 준비는 계속됐거든요. 아이가 있어도 집안일은 해야지.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했어. 순이는 아기를 업고도 부엌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우니까 좀 봐주세요. 내가 왜 봐? 내가 낳은 애인데.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어도 순이 혼자 달래야 했어요. 남편은 일찍 자야 한다며 별방에서 잤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니까 나는 좀 쉬어야 해. 정호의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더 석을 딸이네. 아쉽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딸을 반겨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순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성훈이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최고야. 순이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 엄마, 나도 상 받을 수 있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도 똑똑하니까. 순이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행복마저 방해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아버지가 하는 거야. 며느리가 나서지 마.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정을 주면 안 돼. 버릇 없어져.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는 아이들과의 시간마저 빼앗겼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들인데도 말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순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 숙제도 도와줘야 했어요. 엄마, 내일까지 숙제 도와줘. 응,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제사 준비와 집안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숙제는 아빠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순이가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바빠. 내가 좀 해줘. 정호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20년, 30년이 흘렸습니다. 순이는 계속 참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만 참으면 돼. 아이들만 잘 크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물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40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순이의 몸은 점점 상해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드시는구나.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순이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갈수록 무리가 왔어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순이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다. 하지만 곧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가게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박 교수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가 일이라도 해야 하나? 순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법이 어디 있어?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결국 순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바느질 일을 받아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어요. 제사 준비에 집안일에 바느질까지. 순이의 하루는 스문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학비 벌어야지. 순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순이는 드디어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 손자들 뒷바라지 해야지. 며느리 일은 끝이 없어.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졌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이제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약 챙겨줘. 등 좀 긁어줘.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진짜 자유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언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순이는 지쳤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는 잠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 7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정호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순이는 또다시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신, 나 알아? 누구세요? 여기 왜 있어요? 정호는 순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말이에요. 나야,
순이야. 당신 아내. 아내?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인데요. 정호는 계속 딴소리를 했습니다. 순이는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세월이었거든요. 그래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치매가 심해질수록 정호는 더 힘들어했어요. 밤에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순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 왜 때려요? 당신 누구야? 도둑이지. 정호가 순이를 도둑으로 착각했어요. 몇 년을 간병하다가 정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홀로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75살이 넘어서 시작된 혼자만의 삶. 순이는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성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 찾아뵐게.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좀 보자. 네, 엄마. 시간 나면 꼭 갈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용돈 못 드려서 죄송해요. 돈 타령만 했습니다. 용돈은 괜찮으니까 가끔 놀러 와라. 네, 엄마. 그런데 애들이 공부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핑계만 댔어요. 순이는 혼자서 늙어갔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혼자 갔어요. 아무도 함께해 주지 않았거든요. 보호자가 없으시네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순이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의사의 말에 순이는 더 서글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야?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키운 아이들이니까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이는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웃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이웃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순이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이런 게 인생인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아이고, 아파.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전화기까지 기어가서 119에 신고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바빠서 못 와요. 또다시 부끄러운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타박상이 심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아들 성훈이 한 번 찾아왔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지만 괜찮아.
빨리 나으세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저 환자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좀 더 자주 와주면 좋을 텐데요. 간호사의 말에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원 후에도 몸이 불편했어요. 걸을 때마다 아팠고 집안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이의 건강은 더 악화됐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도 생겼어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값도 부담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자식들한테 도움 청하기도 미안하고. 순이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순이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요양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이는 작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바빠서 잘 못 와요. 순이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이 왔습니다. 그것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가곤 했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성의 없는 인사만 남기고 갔습니다. 딸은 더 했어요. 몇 달에 한 번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도 애들 때문에 정신 없어서.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됐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통화였어요. 순이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될까?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을 보면 더 서글펐어요. 우리 딸이 매주 와요. 손자들도 데리고 오고. 우리 아들은 용돈도 많이 줘요. 다른 할머니들의 자랑을 들으면 순이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자책만 늘어갔어요. 밤마다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짚어 봤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80살이 된 순이는 병실에서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40년 동안 참고 견뎠던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18살까지의 자유로웠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꿈을 키우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젊은 날의 꿈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는데.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자신의 삶은 없었고, 오직 시댁을 위한 삶만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 인정받고 싶었던 바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나는 종갓집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억압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순이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착하게 살았어. 너무 참기만 했어. 처음으로 자신을 위로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과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순이만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머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살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고마워요. 나를 챙겨줘서. 순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니까 더 예뻐 보여요. 정말요? 나도 예쁠 수 있나 봐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젊었을 때. 참 오래된 얘기네. 순이가 말했습니다.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어.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간병인의 말에 순이는 놀랐습니다. 벌써 80인데 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그날부터 순이는 달라졌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 우리 모두 비슷한 인생을 살았네요. 그러게요.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서로 위로하고 공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저도요. 남편은 무관심하고.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할머니들끼리 서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순이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았다. 창가에 앉아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작은 행복도 있구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어제는 간병인 언니가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선생님.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면 어떨까?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 성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순이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보고 싶었다 하며 울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웃으시니까 좋네요. 성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내가 바빠서 자주 못 온 거 이해해. 엄마, 괜찮아.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순이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라도 해줘. 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성훈이 약속했습니다. 성훈이 돌아간 후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딸 수진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여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나름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정말요? 수진도 놀랐습니다. 항상 우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밝을 줄 몰랐거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고마워. 너도 내 가정에 충실해.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네, 엄마. 순이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는 걸 말이에요. 병실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글쎄요. 나 자신을 용서한 것 같아요. 순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멋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언제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순이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들, 우리 함께 글 공부라도 해볼까요?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글 공부요? 네. 젊어서 못 배운 걸 이제라도 배워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들이 호응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공책을 준비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시를 쓰고 편지도 쓰고 일기도 썼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순이는 비로소 자신이 꿈꿨던 선생님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야 내 꿈을 이루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김순이,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착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나를 사랑하자.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나답게 살자.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순이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40년의 긴 침묵을 깨고 80살에 찾은 진정한 자유. 늦었지만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종갓집 며느리였던 것이 아니라 김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순이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긴 여행을 마친 것 같은 안도감과 함께 말이에요. 순이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어. 정말 나를 찾았어. 80살, 늦은 나이였지만 김순이는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빗소리가 창가에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순이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나를 위해 살 거야. 새로운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어요.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네, 정말 좋아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특별한 일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순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와, 철학자 같으세요. 저도 이제 철학을 하는 나이가 됐나 봐요. 순이와 간병인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인사부터 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고마워. 자신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순희 씨가 있어서 우리도 행복해졌어요. 저도 할머니들 덕분에 행복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순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깨달음은 계속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순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니까요.